판사 딸과 혼인신고한 전 남편, 쫓겨난 전처의 서명한 줄에 시댁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웨딩홀 VIP 라운지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이 전화 한 통을 넣었을 때 수아는 이미 짐을 다 쌌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난 날 오후 2시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든 손이 아직 식지도 않은 그 시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뜻밖에도 부드러웠습니다. 날카롭게 쏘아붙이던 평소의 그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에게 안부를 건네듯 끝을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자. 예의 있게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어. 수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월 햇살이 유리를 데우고 있었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가지 않아도 될 자리였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아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년을 며느리로 살았던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웨딩홀 VIP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혼인신고 접수증, 오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전 남편 준혁이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은 그 여자의 손등을 다정하게 두드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아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손길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수아를 향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거나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예정된 약속을 확인하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왔어? 앉아. 수아가 천천히 빈 의자에 앉았을 때 명숙이 옆에 여자 어깨를 감싸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운지 안에 낮게 깔렸지만 수아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판사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런 집안이 우리 준혁이 옆에 앉아야지. 허드렛일 시키려고 며느리 들인 게 아니잖아. 판사 딸. 그 단어가 수아의 머릿속에서 느리게 내려앉았습니다. 명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솔직히 말할게. 니네 친정이 뭐가 있니? 아버지가 지방에서 약국한다고 했던가? 그 정도 배경으로 우리 집에 6년 있었던 것만 해도 과분한 거야. 이제는 맞는 사람이 그 자리 채우는 거잖아. 수아의 무릎 위에서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온 신경이 그 한마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이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불려나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6년 전 결혼할 때부터 친정 배경을 스스로 지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지방에서 약국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사람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 앞에 붙은 것이 아니라 서수아라는 사람만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수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피로감만이 얼굴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기대하지 마. 민지도 공식적으로 내 사람이 됐어. 깔끔하게 끝내자. 수아는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은 형체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처음부터 설계된 무대라는 것을 수아는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새 며느리 앞에서 옛 며느리를 지워버리는 의식 같은 자리. 판사 딸 앞에서 약국집 딸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세 사람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라운지 복도는 길었습니다. 카페 뒤로 수아의 구두 소리만이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구독하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비상계단 문을 밀고 들어서자 라운지의 피아노 선율과 샹들리에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회색 콘크리트 공간이었습니다. 수아는 철제 난간에 손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손목을 타고 팔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라운지 안에서 꽉 눌러두었던 감정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자마자 몸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내렸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부분 시댁 관련 번호이거나 6년 사이 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6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지우지는 않았지만 누를 수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수아의 엄지가 그 이름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6년 전 스스로 등을 돌리고 나온 사람이 지금 와서 손을 내미는 것이 자격이 있는 일인지 수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수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지가 화면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2번, 세 번째 신호음이 채 끝나기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비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았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수아는 바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칠어진 숨소리만 새어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딸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아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선택한 길이라 끝까지 혼자 버티려 했는데요. 거기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6년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친정과 연을 끊고 시작한 결혼, 시어머니의 비난을 삼키며 버텨온 수천 번의 밤, 남편이 돌아보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며 참아온 날들, 그리고 오늘 오후 라운지의 그 장면까지.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호흡이 들렸습니다. 거기 있어라. 아버지가 간다. 단 한마디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했느냐는 원망도,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느냐는 추궁도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아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콘크리트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이마에 닿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입을 꽉 다문 채 어깨만 가늘게 떨리는 울음이었습니다. 6년 동안 이 울음을 수백 번 삼켜왔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도균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곧은 어깨. 하지만 눈가에 깊이 새겨진 주름과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은빛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수아는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 비상계단에서 겨우 닦아냈던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턱에 힘을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고 목 안쪽에서 막아두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끝까지 혼자 해보려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6년 만에 아버지 앞에서 처음 꺼낸 말이 고백이자 항복이었습니다. 도균은 아무 말 없이 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딸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위로의 말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지켜보는 그의 눈에 6년치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도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손 벌리지 않겠다고 한 선택을 존중했을 뿐이다. 아버지가 널 놓은 적은 없다. 수아는 손수건을 쥔 채 손을 멈추었습니다. 놓은 적이 없다. 7년이 아니라 6년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포기했다고, 연락이 없는 것이 그 증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도균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시댁에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시어머니에게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남편이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왜 한 번도 나서지 않았는지. 그 질문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목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도균은 수아가 묻기 전에 스스로 답했습니다. 측근을 통해 딸의 상황을 조용히 보고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시어머니 새벽 응급실에 혼자 데려갔던 일도, 남편 출장 중 거래처 클레임을 혼자 수습했던 일도, 명절 다음날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뒷정리를 하던 모습도 도균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6년 동안 버려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수아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도균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는 한 나서지 않겠다고 정한 거다. 그것이 도균의 원칙이었습니다. 딸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하고 떠났으니 그 선택을 끝까지 존중하겠다는 것. 하지만 그 원칙에는 한 가지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딸이 무너지는 것까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 오늘 수아의 전화가 바로 그 경계선을 넘긴 순간이었습니다. 도균이 어떤 세계에 있는 사람인지 이 자리에서 비로소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내 대형 의료기관 여러 곳에 관여하는 의사 출신 의료법인 이사장이었습니다. 전국의 병원과 의원, 요양시설, 의약품 유통망까지 그의 이름이 닿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판사 딸이라는 타이틀이 도균의 세계에서는 한참 아래의 것이었습니다. 도균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낮아져 있었고 그 안에 결의가 단단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하지만 널 짓밟은 사람들까지 그냥 두지는 않겠다. 수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채 물잔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수아는 말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도균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과 명숙은 호텔을 나서자마자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려야 한다며 명숙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회사 근처 고급 식당 별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 오랜 지인들, 납품 파트너들까지 10여 명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상석에 앉아 어깨를 활짝 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목소리가 크고 제스처가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법 쪽의 루트가 확실히 열린 거예요. 사업적으로도 든든한 배경이 생긴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조계와 사업을 연결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들렸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서 민지를 데리고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우리 새 며느리예요. 판사 딸이에요. 이런 집안이 들어오니까 우리 집 급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6년 동안 수아의 친정을 깔아뭉겨왔던 그 입으로 이제는 판사 딸이라는 타이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승자의 여유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자신을 치켜 세울 때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 짓고 거래처 사람들의 축하 인사에 고개를 가볍게 숙여 답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사람들과 지인들은 겉으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난 바로 그날 같은 오후에 새 여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자축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회사 경영지원팀 팀장이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에 귀찮다는 듯 받았지만 수학이 넘어 목소리의 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외부 상위 기관에서 공문이 도착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신규 계약 보류, 예정된 협약 중단, 일부 기존 거래의 정산, 유예까지 한꺼번에 통보된 내용이었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행정 실수겠지. 이런 거 가끔 있잖아. 월말이라 서류가 꼬인 거야. 목소리는 여전히 크고 자신감 있었지만 눈동자가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영지원팀이 보내온 공문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준혁의 얼굴빛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공문의 발신 부서와 결제 라인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공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 순간의 동요를 의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명숙은 아들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명숙은 콧방귀를 끼며 즉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까짓 거 내가 아는 사람 있으니까 전화 한 통이면 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명숙의 확신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시댁회사의 사모님 소리를 들어온 경험이 자신에게 실제로 그만한 힘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별실 분위기는 이미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공문 이야기가 간부들 사이에 퍼지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고 방금 전까지 축배를 들며 웃고 있던 얼굴들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의 눈이 바빠졌습니다.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슬쩍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를 뜰 타이밍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별실 한쪽에서 재단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번호에서 겨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명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식의 응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다음에 따로 인사드리겠다며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별실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준혁의 농담에 크게 웃던 사람들이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게 시작된 자축 자리의 결말로서는
너무도 허망한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규는 이른 시간에 전화 한 통을 넣었습니다. 상대방은 오래된 의료기관 협력사 대표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자세를 고쳐 앉은 상대방의 반응이 도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균은 오랫동안 딸의 상황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처음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의료법인의 내부 감사팀의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준혁의 납품회사가 계열기관들과 맺어온 계약들이 적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요. 감사 결과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납품단가 부풀리기, 위생기준 미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하청구조. 오래 들여다보지 않아도 문제는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도규는 결과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문제가 있는 거래를 정리하는 것은 법인 운영의 기본이었으니까요. 준혁의 회사는 의약품 관련 소모품과 의료용 물품을 납품하는 중견업체였습니다. 거래처의 상당 부분이 도균의 의료법인 계열이거나 그 계열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들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연결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만들어낸 거래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의 뿌리가 어디 닿아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준혁은 이제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규는 민지의 아버지 판사 태환을 따로 불러들였습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오래된 서류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이 박준혁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전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여기 있어요. 태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가 이전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저질렀던 갑질 민원들, 허위 보고로 실적을 부풀렸던 정황, 그리고 태환의 이름을 사적으로 이용해 민원을 무마시켰던 과정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규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따님 문제,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아셨나요? 태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판사라는 자리 아래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의 전처, 시댁에서 6년을 버티다 쫓겨난 그 여자가 바로 서도균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태환은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도균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저는 별도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딸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6년을 보냈는지 아버지로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태환은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도균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태환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나왔습니다. 도균이 움직인 다음 날 아침, 준혁의 휴대폰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까지 쉴 틈 없이 울리던 전화가 오늘 아침부터 단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은행에서, 간부들에게서 끊임없이 걸려오던 전화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준혁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되자 경영지원팀장이 노크도 없이 대표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의료법인 협력사 측에서 우리 회사와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준혁의 커피잔이 멈췄습니다. 전면 중단이라는 네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내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료기관 납품 계약 즉시 종료. 요양시설 소모품 공급 협약 전면 중단. 의약품 관련 물품 거래 계약 종료. 시댁회사 매출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납품회사라고 자부해 왔지만 실제 매출의 대부분이 의료계열 거래처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자기 실력이라 착각하며 큰 소리치던 그 매출이 사실은 누군가의 이름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번이나 연달아 전화를 걸었지만 단 한 사람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 축하한다며 잔을 부딪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에 또 하나의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외부 감사기관에서 준혁의 회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납품질 위생 기준, 하청 구조, 세금 관련 서류, 계약 단가까지 전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거래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낱낱이 뒤집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명숙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직접 핸드백을 소파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직접 전화하면 된다고 했잖아. 번호 내놔.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다 해봤어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명숙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휴대폰을 꺼내 아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기는 번호, 아예 전원이 꺼져 있는 번호, 직원이 받아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라고만 반복하는 번호뿐이었습니다. 겨우 연결된 한 통화에서 상대방은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화가 끊기고 명숙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제까지 사모님 하며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목소리에서 온기를 전부 빼버린 것입니다. 도균이 태환을 만난 그날 밤 민지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전화로 당장 상황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아버지가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자 비로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누구보다 빠르게 바람의 방향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의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다는 소식, 거래처들이 연락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민지는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배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지에게 준혁은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이 되면 올라타고 손해가 되면 내리는 것이 민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중견 납품회사 대표라는 직함이 쓸모 있을 때는 혼인신고도 망설이지 않았고 그 직함이 무너지는 지금은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은행에서도 외면당하던 와중에 민지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준혁의 얼굴에 잠깐이나마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깔끔했습니다. 준혁 씨, 나 정리할게요. 이혼 협의서 보낼 테니 사인해서 돌려줘요. 준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며칠 전에 자신이 수아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지와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공식적으로 내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던 입으로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살자고 했잖아. 민지는 한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파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 지금 회사 상황 아시잖아요. 나한테까지 불똥 튀기 전에 깔끔하게 끊는 게 서로한테 나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판사 딸이라는 배경을 택해 수아를 버렸는데 그 배경이 가장 먼저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혼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서둘러 올린 혼인신고가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그 순간 자신이 올라탔다고 믿었던 사다리가 사실은 양쪽 끝이 아무데도 걸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지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막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보호막 뒤에 숨겨두었던 민지 자신의 전 직장 추문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회사에서 오후 2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외부 채권자들과 주요 주주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평소 준혁에게 고개를 숙이던 이사진이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섰을 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대표님하며 의자를 빼주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류만 들여다보며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의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외부 관리인 투입과 경영권 이전. 준혁이 물려받은 대표 자리가 이 테이블 위에서 뒤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보려 했지만 주주 측 대리인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대표님, 현재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준혁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근거가 없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거래가 모두 끊긴 상황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명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본 순간 명숙은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아들의 팔을 움켜잡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표실로 돌아온 준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라운지에서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던 수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수아의 어깨는 떨리지 않았고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수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민지가 내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지금 그 번호를 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대방은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쪽입니다. 귀사에 대한 채권 양수 통지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채권자는 서도균 이사장 측입니다. 준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서도균. 그 이름이 귀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준혁은 수아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성이 서씨였습니다. 서수아. 서도균. 준혁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대표실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아 아버지가 서도균이에요. 의료법인 이사장. 우리 거래처 절반이 거기 엮여 있던 거예요. 명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6년 동안 약국집 딸이라고 깔아뭉겼던 며느리가 이 회사 매출 전체를 쥐고 있던 사람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6년 동안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집안을 우리가 건드린 거야. 6년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수아에게 미안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체면이 모래처럼 쏟아져 내리고 밟고 올라섰다고 믿었던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건너가 버렸다는 사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수아가 머물고 있는 곳을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예전에 수아가 혼자 시간을 보내던 카페 근처를 한참 서성인 끝에야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수아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차잔 하나를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옆모습은 준혁이 기억하던 며느리의 모습과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어깨를 움츠리고 살던 사람의 등이 지금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카페 입구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라운지에서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매달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수아의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 아무런 감정의 파동 없이 준혁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준혁은 그 시선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수아는 남편과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수아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준혁의 입술이 여러 번 떨렸습니다. 결국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더니 수아 앞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수아는 무릎 꿇은 준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의 구겨진 얼굴을 바라보는 수아의 표정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연민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듯한 담담한 자각만이 그 눈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준혁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찾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혁의 동공 속에 비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 대표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절박함,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생존의 다급함만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 주길 바랐어요. 배경이 아니라 나 자체를요. 그래서 끝까지 입 다물고 버텼어요.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결국 사람을 버리고 배경을 택했네요. 그 한마디가 카페 안의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반박하려면 자신이 수아를 사랑했다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6년의 기억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수아를 당연하게 여겼고 집안 체면을 세우느라 모욕을 삼키는 수아를 가엾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명숙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부어오른 눈두덩이. 수아 앞에 서더니 입술을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수아야, 시어미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수아는 명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년 동안 시어머니의 눈물을 몇 번 봤지만 그 눈물이 수아를 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체면이 상했을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눈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 꿇은 준혁과 눈물을 흘리는 명숙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증오가 없었습니다.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끝내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고 쓸쓸한 투명함이 있었습니다.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어떤 사람을 가족이라 믿었는지 알겠습니다. 수아가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아야. 수아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그 이름을 불러도 한 번도 진심으로 돌아본 적 없던 사람의 목소리에 더 이상 반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카페 문이 닫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아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발걸음은 어느 특정한 곳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딸로 불리며 살아온 시간이 등 뒤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외부관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서에 직인이 찍히는 순간 준혁의 손이 떨렸지만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그날 이후 집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판사 사돈이라며 큰 소리치던 모임에도, 거래처 사모님들과의 자리에도 더 이상 얼굴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전 직장 추문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사적으로 이용해 덮어왔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났고 판사 딸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있던 삶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도규는 딸의 선택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을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어느 저녁 회사 정리가 한 고비를 넘긴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도균을 만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침묵의 무게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이상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도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면을 응시한 채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서수아라는 이름으로 살아라. 수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입술 끝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사장 자리 안 받겠습니다. 제가 다시 세운 작은 회사에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도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에 실망은 없었습니다. 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 이름 위에 세우는 삶이기를 바랐던 것이니까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수아는 재벌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처를 견디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은 사람으로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을 숨긴 채 맨몸으로 사랑받기를 선택합니다. 수아는 후자였습니다. 이름 대신 진심을 내밀었고 배경 대신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 6년이 헛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수아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이라 믿었던 것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고 더 이상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자신을 지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은 예전보다 조용하지만 예전보다 단단합니다. 수아가 그랬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책임을 택했고 굴림이 아니라 지킴을 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끝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생사연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